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일본 측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 시찰 항목을 점검하는 기술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의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재산의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 중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지원 대상의 보증금 상한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50가구 미만 소규모 원룸 계약 때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관리비를 월세로 악용하는 방안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황사가 유입돼 전국 대기질이 나쁨 단계까지 악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 중인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회 행안위가 조금 전 소위를 열어서 의결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오전 11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네, 핵심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건데요. 행안위는 이제 24일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고요.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도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가 국회의원 전원 코인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했지요. 그리고 오늘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스 속보 관련 소식 이어지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에 앞서 오늘 일본 외무성에서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만나 기술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이번 시찰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의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의 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서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가진 가상자산을 모두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특별법 적용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매, 공매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무이자 전세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전망됩니다. 재계약 때요. 전 월세비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법 규정을 피해서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이 계속 나타나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50세대 미만 소규모 원룸도 집 계약 시에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 대상을 강화해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에 관리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이 공개 대상 범위가 50세대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집을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꼼수 계약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0세대 미만도 관리비 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을 계약할 때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50세대 미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을 넘으면 각 항목을 세분화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매물 광고에 관리비 15만 원으로 통칭해서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 인터넷 등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도 관리비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소형 원룸 관리비 세부 내용 표시 의무화는 오는 9월부터,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용 설명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공기업 상임 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 8,500만 원으로 장관보다 많고 국무총리 연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9명은 연봉 2억 4천만 원인 대통령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 가운데 88%인 300명이 연봉 1억 3,700만 원인 장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4억 3천만 원에 달했고 한국투자공사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도 평균 연봉이 1억 6,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국내 간편 결제 시스템의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본격 점검에 나섰지만 근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카카오페이 지갑의 금액란에 조회 중이라는 문구만 보입니다. 송금 화면도 먹통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달과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한 뒤 돈을 결제하지 못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친구한테 금액을 이제 송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카카오페이만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카카오페이만 이용을 하거든요. 뭐 해킹이라고 당한 줄 알고. 앞서 지난 1월과 4월에는 네이버페이가 4차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시적 장애라고 하니까 연결이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처럼 최근 간편결제 시스템의 잦은 장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감원도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네트워크 오류나 데이터베이스의 과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급증하는 이용자들을 미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스템 용량을 키우거나 별도의 예비 시스템을 추가해 트래픽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용량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별도 이중화를 해서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도 이중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에 좀 더 강화된 안정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안 시스템이 이중화가 돼 있는 경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중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서비스 개시할 때 보안 시스템까지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현재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안정성이 곧 간편결제 시장 전체와 직결되는 만큼 사후약 방문식이 아닌 보다 책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불청객 황사가 이틀째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황사 전망과 함께 북상하고 있는 2호 태풍의 마와르의 진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황사부터 알아보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5월 황사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지난 주말부터 꾸준히 우리나라로 유입된 건데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떨어져 있고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전남, 경남권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 중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면서 황사가 섞인 황사비가 우려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까지는 황사가 계속되다가 밤사이 옅어지며 내일은 해소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한다면 KF80 이상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직 여름이 되기 전인데 벌써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요? 네, 2호 태풍 마와르입니다. 지난 주말 오후 발생한 태풍인데 괌 남동쪽 먼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력이 강하지 않지만 북서진하며 점차 발달해 25일 목요일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태풍은 25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이후 진로는 무척 유동적이지만 그대로 북서진하며 중국 동부로 향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더라도 태풍 수증기가 우리나라나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9,400만 원을 뿌리는데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앞서 조사한 이성만 의원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유아인 씨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인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유아인 씨가 범행 이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다며 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유아인 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를 통해 마약 투약 횟수 등이 늘어난 점,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범도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아인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걸로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많아지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에 잠입해서 가짜 신분을 사용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골목에 있는 통신 상자를 열자 작은 물체가 툭 떨어집니다. 전자담배 액상 용기처럼 생겼지만 대마입니다. 마약 판매 측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처럼 마약 거래가 교묘한 방식으로 일상에 파고들면서 마약 사범과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모두
18,395명으로 5년 만에 30% 넘게 늘었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약 조직들은 다크웹을 이용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수사해야 공급책부터 유통책까지 검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법으로 허용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신분 위장 수사는 불법입니다. 마약을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 정도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경찰이 가짜 신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그 범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언더커버라는 잠입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해 전략과제에서 위장 수사를 마약류에 확대 적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경찰의 폭넓은 위장 수사가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칫하면 이른바 함정 수사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의 의도 자체를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그 형사법에서 정한 이제 교사범에도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에 따라 위장 수사가 검거 실적 쌓기용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허가 등 안전장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중미 엘살바도르의 한 축구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엘살바도르 수도인 산살바도르에 위치한 쿠스카틀란 경기장에서 현지 프로축구 리그 알리안자와 파스칸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이 닫힌 문 쪽으로 갑자기 모여들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국은 인파에 깔린 사람 중 최소 12명이 숨졌고 500명 이상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등 100여 명은 호흡곤란 등의 부상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만났죠. 세 정상은 2분 동안의 짧은 약식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3국 공조 발전 방안 논의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여야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 다른 명품 외교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고 불과 2분 동안 어떻게 합의했는지도 궁금하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있는 시찰단에 대해서도 여당은 민주당이 뇌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으로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에 야당은 시료 채취도 시찰단 명단도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 시찰이라면서 일본 오염수 투기에 병풍 서주지 말고 국민 안전 지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은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삼국 간 전략적 공조를 보다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외교가 국내 정치의 도구였던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2분 정도 환담해서 삼국 간 공조를 내세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의견 모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3일 삼국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 협력을 더 구체화하기로 외교 신공을 발휘했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대략 2분에
3명이 40초씩 돌아가면서 얘기한 셈인데 어떻게 이런 업적들을 다 합의하고 협의했는지 궁금하기 짝이었습니다. 네, 전국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G7 정상회의 외교, 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위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 G7 외교 한미일 밀착 행보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사흘 동안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 또 한미일 회담 있었습니다.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 짧게 회담 평가를 듣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한미일 공조 완벽화, 본궤도 이런 언론에서 좋아하는 표현들. 한미일 세 글자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한미일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정립이 됐다. 알겠습니다. 다시 신경민 의원께서는요? 한미일 2분 회담이 말하자면 요새 유튜브에 유행하는 쇼트 비슷한 건데요. 이제 이게 7월이 될지 아니면 UN 총회가 열리는 9월이 될지는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 본 회담이 아마 그때 열리게 될 텐데 네. 안보 군사 한미일 관련해서 공조가 아마 그때 본격화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쇼트 회담은 성공을 했고 본 회담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두 분 모두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본 회의를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야 평가는 굉장히 엇갈렸거든요. 일단 민주당 평가에 대한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민주당 일단 들러리 외교였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민주당과 일부 진보 진영 또는 진보적 학계의 저런 반응은 충분히 예견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통적 사고에 굳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 사고를 하면 이러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요즘은 이까지 양보가 되는데 양보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하고 척지어서 되겠느냐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달라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말이 맞고 현실적으로 올바른 접근 방법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공격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협박하는 상황에서 그건 세계가 다 갈라졌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선택을 해야 되는 처지에 몰리는 우리로서는 미국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이 남는 평가는 그러면 미국을 선택하는 우리의 길이 세계사적 흐름과 맞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긴 편에 우리가 서는 거야. 이긴 편에 서는 거예요. 세계사 흐름과 맞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선 지금 민주당이 다급해져서 비난의 혈안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네요. 외교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외교가 쉽죠. 근데 아직 세상은 미국도 학자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냉전이라고 선언을 하지 못합니다. 신냉전에 기껏 얘기하는 게 신냉전에 초입에 들어설까 말까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단 국가이고 우리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외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 고민이 없이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지금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 안보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되기를 바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 수준의 군사 안보 협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하고 하듯이 동맹 수준에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군사 전략 자산의 정보가 노출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
우리 전략 자산이 거의 다 노출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갑자기 발을 성큼성큼해서 지금 거의 아마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7월일지 9월일지 모르지만 그때 만약에 한일이 어떤 정도의 군사안보 협력안을 가지고 나올지 지금 예측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는 뭐 저는 평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고민 안 한다는 이런 지점은 좀 너무 박하고 비현실적인 이것도 달리 외교관과 외무부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외무부 다르고 윤석열 정부 외무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학계도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 선택을 해야 되는 처지에서의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가 너무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다.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100% 동의가 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을 전혀 아직도 세상이 바뀌는데 계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마치 전략적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이미 시대와 흐름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기억해 보세요. 일본이 미안하지만 나카소네 시절에 완전 레이건하고 붙어가지고 론 야스히로 퍼스트 네임을 부른다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는 사이다. 그리고 영국은 뭐 예를 들어서 푸들이다. 부시의 푸들이다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미중 패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미국 쪽을 선택하고 미국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일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 국민을 일반 국민들 이해를 한다고요. 다만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정도가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미일 밀착 행보에 대한 엇갈린 또 두 분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 동안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한일 두 정상 내가 함께 참배한 것도 처음이지만 한국 대통령이 그 위령비 참배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위령비는 역사가 있어요. 예. 70년대 초에 만들어져 가지고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지는 지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할 때면 과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도 일본 내각이 이런 입장을 견질했습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를 조사를 하자라는 각이 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 피해자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실태 조사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아요. 이거 원폭 피해자 조사를 하고 뭐 하면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일본인이건 외국인이건 거기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대한 하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입장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인은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G7에 오는 정상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까지 해서 위령탑을 방문을 하면서 일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을 일본인이 원폭의 피해자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고지를 한 겁니다. 홍보를 한 겁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 앞에 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피해만 부각을 시키는 이런 행태, 이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이 대목을 또 아주 교묘하게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우리 대통령이 참배는 하되 지적을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죠. 네. 신성호 의원께서는요? 지금 뭐라 그럴까 저는 양 정상 그리고 부부까지 참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봤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히로시마에서 수차는 제가 기억하지 나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숨졌는데 그중에 한국인, 조선인, 조선 반도에서 넘어간 분들이 4만 명 된다고 하고 거기에는 제 한때 지역구였던 경남 합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먹고 살려고 일본 갔던 사람들이 당시 상황에서는
사돈이니 사촌이니 전부 다 불러들이다 보니까 한쪽에 집단촌이 형성된 거예요. 경남, 서부 경남 분들이 히로시마에 많이 갔어요.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살아남은 분들은 광부구에 남아서 합천에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피폭자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이걸 대한민국 정상도 대통령도 처음 갔다 그래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여기에 또 기시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국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뭐 기도 통했고 기맥도 통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저는 일단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징용 뭐 위안부 피해자 사과 반성하라는 거는 항상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대목은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국 정상이 한인 피해자 위령비에 가서 헌화 분양하는 것 자체는 그런 좀 아량이랄까 뭐가 이해가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시찰단 21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에 갔는데요. 오늘부터 일단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료 채취도 없고 또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 깜깜이 스타일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검증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오염수 시찰단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내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네,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에 돌입하는데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야당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시료 채취, 그러니까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시료 채취. 우리가 직접 가서 떠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걸 믿겠다 그러면 그럼 거기서 오케이 나오면은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허가할 겁니까? 허가의 주체 물을 방류하고 안 하고는 일본 정부의 선택이고 자체도 결정하는 문제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일본 정부가 지고 그것을 지금 하나 그러는 기관에 IAEA라는 기관이 국제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21년부터 2년 전부터 11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료를 채취했고 그 시료를 5개 IAEA 연구실 그다음에 한국, 프랑스 뭐 이렇게 스위스 4개국에서 교차 실험을 하고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가서 시료를 우리가 다시 새로 채취한다 칩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와 있는 거 똑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었을 때 한국 정부나 한국 기관에서 하는 걸 못 믿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와갖고 일본 정부 전문가들이 그 시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채취합시다라고 하면 뭐 응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단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갔다 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 또 시민단체가 넣으면 보고 온 거하고 결과 뭐 말하는 게 다를 거라는 이런 생각, 완전 정치화되고 분쟁화된다니까 이런 데면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다. 또 언론 문제는 뭐 별도로 하고 그걸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는 거야. 결국은 핵심은 뭐냐? 가서 우리가 전문가들 21명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일본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된 걸 가지고 전문가적 식견과 양심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국민을 설명하는 것.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찰단의 표현도 처음에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 현장 점검단을 했으면 좀 나았을까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료 채취는 이미 다 이루어져서 4개국의 실험실에서
그 상호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비판받을 것이다. 야당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왜 시찰단 구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공개해야 되겠죠. 예. 지금은 뭐 공개 안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공개는 틀림없이 해야 될 거고요. 공개 안 하면은 그거야말로 큰 사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오염수가 지금 1,000개가 넘는 대형 탱크에 분산해서 보관이 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이 오염수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염수를 다시 재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오염수가 그러니까 균질하지 않은 거예요. 이 1,060개 정도 되는 탱크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오염수를 일단은 검증을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하고 대만이 시찰단을 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대만은 2번이나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근데 대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태평양 도서국 합동 시찰단은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검사 결과 이분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안 된다 그러고 대만은 지금 뚜렷하게 입장은 없습니다만은 예. 대만은 지금 일본 쪽에 약간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이 어떻게 할지는 일단 결과를 보고 예. 판단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 이 1,000개가 넘는 오염수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네. IAEA의 결과만 가지고 그냥 전폭적으로 IAEA의 결과를 승복하겠다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9% 긍정평가가 나왔는데요. 4주 연속 오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내 정치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외교 쪽에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대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네. 러시아와 중국에 저렇게 해도 경도됐던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런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내가 설명드린 세계사의 흐름과 맞느냐는 대목에서는 조금은 또 공감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다. 예. 결정적으로는 아마 또 상대편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로 본다면 민주당 상황, 특히 김남국 의원 사태가 저는 결정적으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향상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래 보이죠. 김남국 의원 그 코인 관련 당연히 그 민주당의 대응이나 반사 효과 분명히 겁니까? 있는 예. 정당 지지율 잠깐 볼까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8.5 그리고 민주당이 42.4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이 한 많이 빠졌네요. 4.6% 정도. 4.6%포인트 빠졌네요. 자, 김남국 사태가 큰 배경이다라고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지금 매크로 숫자잖아요. 네. 40이다, 38이다 하는 게 매크로인데 네. 통계에 숨어 있는 그 마이크로 네. 디테일을 좀 보면은 사실은 저거에 보이는 것보다는 더 좀 심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나타나 있는 42 중에서 세대별 지역별로를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보면 네. 별로 그렇게 건강한 42%가 아니라는 데 주목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트리플 리스크,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에다가 김남국까지 해서 세 개의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예. 이 세 개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사죄할 건 사죄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세 개의 리스크에 대해서 모두 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세 개의 리스크 자체에다가 대응을 잘못한 것이어서 지금 굉장히 센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지지도를 유지하고 이 지지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당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을 내놔야 예. 저는 이 지지도를 유지하고
상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42.4 이 숫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내일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기 추도식을 앞두고 민주당은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포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코인 투자가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검찰의 야비한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우리가 아닌 국민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의 평가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는 말인데 왜 이런 또 맞는 소리를 이렇게 늦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확인자지 최고위원이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깨달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뭐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진짜 저는 이게 참 2년 전에 윤희숙 의원은 그 양반이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어. 자진 사퇴. 네. 아버지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80 넘은 분이 세종에 땅 샀는데 딸인 윤희숙 의원이 KDI 있으면서 정보 준 거 아니야? 하도 시달려서 나중에 되면 의원직 사퇴했다고. 네. 아버지 거 때문에. 출가 외인입니다라는 것도 불면서 소용이 없어요. 독립하게 유지한 지 30년 됐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결국은 아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했지 그리고 뭐 회의 시간에 했지 아무리 범법이 아니든 간에 질적으로 따지면은 자 한번 윤희숙과 김남국 어디가 강한 거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안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위선적이라 보이죠. 네. 신경민 의원께서는 앞서 민주당의 3대 리스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현직 대표하고 김남국 리스크. 근데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비공개로 소환됐잖아요. 영장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검찰 수사 전망 그리고 당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외교의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리라고 이미 예측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 예상대로 지금 그 스케줄에 따라서 시나리오대로 윤관석 의원이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원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위기가 더 본격화되고 이게 대충 수사가 1차 마무리가 되면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속 상승 커브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 들어가죠. 이 송영길 돈봉투 수사 계속 상향 커브를 긋죠. 김남국 이제 수사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세 개의 수사와 재판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의 시즌이 일단 상반기는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의 시즌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재판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잔인한 봄이 지나가고 더 잔인한 여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평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헌법적으로 풀어해야 된다. 이게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저희가 오늘 교수님을 초청한 것은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과학자로서 교수님의 소신과 지식을 함께 전해 듣고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안전하다면 그 물을 일본에서 내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That seems like rather a waste of effort to keep the water
네, 이런 물을 굳이 일본 내에 둘 필요가 없이 저는 오히려 더 빨리 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은 뭐 다른 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해서 이미 계산을 다 해봤다고 하셨는데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무거운 핵종들도 고려하셨는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지금 질문하셨지요. 저는 환경공학을 그나마 석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스트론튬 같은 경우, 쇠슘 같은 경우는 90개에서 원자가 130개까지가 돼요.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미 가라앉습니다, 밑에. 이게 굉장히 과학의 영역이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논란이 된 건 알고 계신지랑 그리고 그 말씀의 취지. 사실 제가 아직 후쿠시마 물을 마시지 못한 이유는요,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마실 의향도 있고요. 심지어 10배 정도의 물도 더 마실 수가 있습니다. TV에 나가서도 그렇게 마실 의향이 있습니다만, 다만 그러면 또 정치적인 그런 성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과학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수산물을 수입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어쩐지 궁금합니다. So Korean government decided 그거는 이제 대답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왜 외국 학자께서 그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를 비롯해 저는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요. 네, 그 방류수 하는 게 안전하다면 수산물도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 과학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은 한국의 수산물 혹은 세계 어느 지역의 수산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께서 일본의 주장을 신뢰해야 한다. 일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 좀 약간 감성적인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IAEA와 그리고 다른 이제 시찰단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IAEA를 속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봄은 어느 때보다 황사 공습이 잦은 것 같죠. 어제부터 황사가 유입되며 오늘도 전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합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5배에서 6배가량 높은 17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 오후부터는 점차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하늘빛이 잔뜩 뿌였고요. 영남과 제주도에는 황사가 섞인 흑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내륙 곳곳으로 밤까지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과 전주는 12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